여러분은 보헤미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보헤미안이라는 형용사형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헤미아는 자유인, 공상적인 사람 또는 히피를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는 집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집시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보헤미안이라고 하면 자유롭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런데 보헤미아는 일단은 보헤미아의 형용사형이라서 보헤미아의, 보헤미아적인, 보헤미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보헤미아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보헤미아라는 나라 이름에서 어떻게 자유인, 집시를 의미하는 단어가 생겨났을까요? 이 보헤미아라는 나라와 깊은 연관을 가졌던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고대 이탈리아인들이 세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인들이 중부 유럽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신성한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한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헤미아,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가문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교차점, 그곳이 바로 황금의 도시 또는 동유럽의 로마라는 별명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유럽의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하는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프라하가 유명해진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원래부터 유명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도시가 친숙하지 않지만 프라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프라하의 역사는 아주 멀리는 기원전 5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지역에 켈트족의 일파인 보이족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족이 살고 있으니까 보이족이 사는 땅이라고 불렸던 거죠. 프라하 일대가 보이족의 땅이라는 뜻에서 보헤미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보헤미아의 중심지로 프라하가 발전했는데요. 이 프라하 도시가 건설된 데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12세기 초에 쓰여진 보헤미아 연대기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원래 보헤미아 사람들은 착하고 욕심도 없고 술도 안 마셔서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죠. 그러다 크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혼란해진 보헤미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크록은 아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어서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록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딸만 3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 딸들도 모두 지혜로운 여인들이었는데요. 특히 세 번째 딸인 리뷰세가 대단히 현명해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요. 리뷰세에게는 현명함 말고도 초능력이 있었는데요. 예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하루는 리뷰세가 강가의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도시를 세우면 그 도시의 영광은 별에까지 다다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성을 쌓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곳이 발전해서 프라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라하의 중심가인 카를로바 거리에서는 이렇게 리뷰세의 조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전설 속의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여자가 통치를 하니까 반발하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이때 리뷰세한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대요. 문제는 이 남자가 가난한 농부였던 거예요. 물론 리뷰세는 현명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냥 결혼을 했다가는 지역 유지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았던 거죠. 남녀 차별도 있었지만 또 신분의 차별도 있었던 옛날이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리뷰세가 머리를 썼는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라면서 그 계시에 따르면 말을 한 마리 길에다 풀어 놓아라. 그러면 그 말이 나의 남편이 될 남자에게 갈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말을 풀어놓은 위치는 자기가 좋아하는 농부의 밭 근처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따라가 보니까 가난한 농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역 유지들 마음에는 안 들었겠죠. 하지만 이건 계시에 따라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거니까요.
별 수 없이 그 농부를 데려와서 리뷰세와 결혼을 하게 하고 통치자로 삼았다고 해요. 이 농부의 이름은 프레미스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부 프레미스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게 전설에 따르면요. 이 농부가 결혼을 하려고 원래 살던 자기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신던 낡은 신발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 신발을 보면서 자기가 원래는 가난한 농부였었다는 걸 잊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고 해요. 또 그 신발을 대대로 간직하게 해서 자기만 아니라 후대의 왕들도 겸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이후에 리뷰세와 프레미슬의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프라하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가문은 프레미슬 왕조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미슬 집안이 처음부터 왕조였던 건 아니었어요. 프레미슬이나 그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왕은 아니고 그냥 통치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군장, 호족, 뭐 그런 지방 세력 수준이었어요. 원래 왕은 그냥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권위가 필요해요. 그럼 권위라는 건 어디서 올까요? 서양은 로마 제국부터 기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권위라는 건 하느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교황이 신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황 말고도 신의 권위를 담당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습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게르만족이 동부 유럽에 세운 나라인데요. 신의 인총을 받은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의 권위를 행사했는데요. 더구나 프라하 지역은 독일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하 지역의 프레미슬 가문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프레미슬 가문이 통치하는 이 프라하 일대의 보헤미아가 아예 신성 로마 제국 속으로 편입이 돼요. 말하자면 보헤미아라는 스타트업 벤처 회사가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대기업인 신성 로마 제국에 인수합병이 되어서 계열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보헤미아 지역이 편입될 때는 프레미슬 가문이 그냥 공작이었는데요. 세력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드디어 왕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헤미아 스타트업이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 그룹의 계열사로 합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보헤미아 대표한테 전무, 상무 그 정도 직급을 줬다가 이제는 사장 타이틀을 준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보헤미아 지역이 주변 지역을 계속 정복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니까 프레미슬 왕조의 한 왕, 오토카르 2세라는 인물은 사장 자리에 만족을 못한 거죠. 까짓거 나도 한번 회장을 해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게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투표로 선출이 됐거든요. 투표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국민 투표하는 거 아니었고요. 20세 이상 게르만인들이 전부 투표해서 황제를 뽑는 그런 식은 아니었고요. 선제후라고 하는 황제 선출권을 가진 제후들이 투표를 해서 황제를 선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선제후는 기본이 7명이었는데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성직자와 고급 귀족들, 영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주총회 같은 건데 대주주 7명이서 회장 선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프레미슬 왕조의 오토카르 2세가 나도 한번 황제가 되어보리라 야망을 가지게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프레미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에 합병이 되어서 사장이 되었다가 이제 아예 회장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이 오토카르 2세가 그런 꿈을 가졌던 것도 능력이 받쳐줬다 그래요. 이 오토카르 2세는 거의 평생 동안을 전쟁터에 살면서 주변 지역을 점령해서 보헤미아 왕국을 발전시켰는데요. 그러면서 프레미슬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토카르 2세는 황제가 되겠다는 야망을 불태웠지만 황제 선출에서 2번이나 탈락했어요. 특히 2번째로 탈락했을 때는 이 오토카르 2세가 격렬히 반발을 했는데요. 거의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건 무효다 라고 반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 선출된 황제랑은 완전히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카르 2세는 새로운 황제랑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그냥 말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뭐 시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쟁을 했었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오토카르 2세와 싸운 새로운 황제는 또 누구였냐 하면 루돌프 1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겠죠. 루돌프니까요. 아무튼 루돌프 황제는 처음 들어보셨어도 아마도 이 사람이 속한 가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루돌프 황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거의 독점한 막강한 가문이었는데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으로 최초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루돌프 1세였습니다. 그렇게 루돌프 1세가 황제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헤미아의 오토카르 2세가 반발을 한 거니까요. 루돌프 1세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헤미아를 처절하게 응징을 합니다. 어떻게 응징했냐면 보헤미아가 가지고 있던 영토들을 막 빼앗은 거예요. 이게 땅만 뺏은 게 아니고요. 그 땅 위에 살던 사람들도 같이 빼앗아 오는 거니까요. 빼앗긴 쪽에서는 국력이 엄청나게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 입장에서는 이 보헤미아의 프레미스 왕조가 다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확 줄여버리려고 한 거죠. 물론 보헤미아의 오토카르 2세는 이걸 용납할 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루돌프 1세랑 오토카르 2세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건 신성 로마 제국과 보헤미아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고요. 또 루돌프 1세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오토카르 2세의 프레미스 가문 두 왕가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 오토카르 2세가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만 한 게 아니고 이때 오토카르 2세가 전사를 해요. 이렇게 1278년에 오토카르 2세가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황제가 되려고 했던 그의 야망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오토카르 2세의 시신은 프라하로 옮겨져서요. 프라하 성의 비투스 성당에 가시면 이렇게 황제를 꿈꾸었던 풍우나 오토카르 2세의 무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카르 2세가 프레미스 왕조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토카르 2세가 전사하면서 프레미스 왕조 역시 쇠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프레미스 왕조가 몰락해 가는 와중에 보헤미아와 프라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안이라는 단어가 왜 집시, 방랑자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도 이번에 얘기를 못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